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경상북도가 2020년 인구 총조사를 기초로 향후 20년간 경북 지역의 장래 인구를 전망했는데요. 20년 후 경북의 인구는 약 21만 명 줄어들고 모든 권역에서 65세 고령 인구가 3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외국인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영주와 영천, 의성, 고령, 성주 등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재 209명에 대해서 영주권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주비자를 도지사 추천으로 발급해 10년 이상 걸리는 거주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1,000명의 외국인 숙련 노동자와 유학생 우수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 정책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노력이 더해져서 외국인은 꿈을 실현하고 경북은 고질적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월 20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정체되는 대기오염 물질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안동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되지만 일시적으로 나쁨까지 치솟으며 공기 질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도 계절은 완연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온 오름세를 보이며 일교차도 커지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16도에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영하로 시작하는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최고 20도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물 많이 드셔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오늘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와 양 도시 간 교육 분야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교류협력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바르셀로나와는 작년 안동에서 개최된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를 계기로 인연을 맺었었는데요. 양 도시는 대표적 관광도시, 전통문화도시란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권 시장은 오는 21일부터 3일간 스페인 세비야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2023년 IAEC 정례회의에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세계 교육도시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한편 안동의 우수한 교육 정책과 함께 올해 개최할 제10회 21세기 인문가치포럼과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도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대기가 계속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조주의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대구 경북은 실효습도가 50%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날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16도에서 20도가 예상되는데 당분간 일교차 크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최대 해양스포츠 대회인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이 포항에서 열립니다. 오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일대 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되는데요. 해양스포츠제전은 친해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전국적인 규모 행사로 특히 전국적으로 수만여 명의 선수와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대회인데요. 요트와 카누, 철인 3종 경기 등 정식 종목이 있고요. 바다 수영과 드리곤 보트 등 번외 종목 외에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해양 레저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참가 선수와 동호인 등 최소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포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대회를 통해서 포항이 우리나라 해양 레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5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새봄을 맞이해 민원 서비스 개선에 나섰습니다. 울릉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 민원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데요.
우선 민원실의 포근하고 친근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원실 직원들은 통일된 근무복을 입고 명찰을 착용한 채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고요. 또 민원 대기자를 위한 북카페를 운영해 휴게 공간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충전기와 돋보기, 혈압 측정기 등 다양한 편의용품을 비치해 대기 시간의 지루함을 덜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민원실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민원인들을 해당 부서로 직접 안내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울릉군은 친절교육 강화 등 민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전국의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북의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3곳이 모두 선정되는데요. 어떤 곳인지 또 그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연구원의 설홍수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이 국가산업단지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그 국가산업단지는 그 국가기관산업이나 국가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서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어떤 둘 이상의 특광역시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네. 국가산업단지를 지자체에서 유치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다양한 혜택이 있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인허가가 신속하고 또 단지 개발이나 진로 개발, 상하수도 설비 등 그 기반 시설 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입주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좋은 기업이 집적되고 또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기대되기 때문에 이 국가산업단지 상당히 관심이 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면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지인 거죠? 최종 선정된 게 아닌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최종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토교통부가 승인과 고시가 됐을 때 우리가 최종 선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정부의 결정은 그 후보지 지정인데요. 실제 국가산단으로 고시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금 영주시에서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영주 이런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지역 공약으로 2018년 8월에 후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5년째인 올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고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이후의 절차는 보통 이제 사전 준비, 예비 타당성 조사, 계획 수립, 산업단지 계획 승인 단계를 거치는데 최소한 48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런 승인 이후에도 또 기본조사, 보상, 단지 설계, 발주 공사 등을 거쳐서 실제 준공하기 위해서는 또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이번에 정부는 국가산업 후보지를 지정하면서 신속 투자가 필요한 산업의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경북에서는 경주와 안동, 울진 이렇게 3곳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각각 내용을 좀 살펴주실까요? 네, 이번에 경북 지역은 국가산업 후보지로 3곳이 선정되었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경주부터 살펴보면요. 경주의 국가산단 이름은 경주 SMR, 혁신원자력 국가산업단지입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전을 의미하는 약자이고, 우리 혁신원자력을 국가산단의 이름에 넣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SMR이 혁신원자력의 일부로서 확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지는 경북 경주시 문무대학면 이름이고요.
이 지역은 동해고속도로 IC 인접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본사, 월성원전 등과 동일번영에 입지해서 이런 SMR이라는 혁신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기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SMR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SMR은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전을 말하는데요. 그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그 탄소 중립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이제 안동의 국가산단 이름은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입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분산업 일원이고요. 이 지역은 국도 34호선이 인접하고 중앙고속도로 수안동 IC에서 근접하고 있어서 교통 접근성이 상당히 양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동 지역은 이제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동물세포 실증 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부는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플라즈마 등 바이오의학 관련 그 기관이나 시설, 선도 기업이 이제 입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안동은 백신과 햄프, 원료의학 중심의 바이오의학 산업이 거쳐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AI라든지 IoT 등을 포함한 IT 산업과 융합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진은 그 산단 이름은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인데요. 예.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일원에 이제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국도 7호선이 연접하고 그 사업 추진 중인데 영덕 삼척 구간 고속도로 구간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울진 국가산단은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 생산 단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수소 생산은 일반적으로 메탄과 물분해 방식이 일반적인데 이때 메탄과 물분해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무엇을 쓰는가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 그 탄소 중립에 따라서 수소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수소 경제 도약을 위해서 수소 생산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울진은 이제 국내 최다 원전 지역이고 이런 원자를 활용해서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또 인근에 삼척, 강릉, 포항, 울산 등으로 수소 공급이 가능해서 원자력 수소 클러스터의 주심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경북 지역의 경주와 또 안동, 울진 이 산업단지 세 곳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규로 지정된 도내 국가산단 세 곳은 지역에서도 산업활동이 좀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곳이어서 앞으로 거는 기대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국가산단이 지정되면서 이 세 지역에 대해서 이제 그 산업활동과 경제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큽니다. 각각 살펴보면요. 네. 첫 번째 우리 경주 지역을 말씀드리면 경주에는 이제 국내 원자력 산업을 경영하는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 본사가 있고요.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간포 해양광역단지 내에 이제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가 건설 중인데 여기는 이제 그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원 성격의 문무대한 과학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2025년 건립 예정인데요. 이제 연구 인력을 포함해서 약 500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근에 중저준위 방사물 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원자력 환경공단도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주수로 해체 기술원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원자력 경영, 연구, 해체, 폐기물 이제 관리 이런 전체적인 이제 그 가치 사슬이 있고 여기에서부터 해서 SMR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원자력 제조까지 들어서서 말 그대로 원자력 집 산업의 집단화 기회가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동의 경우에도 이제 안동이 상당히 지금 산업 주축도가 낮은데요. 국가산단이 들어섬으로 해서 방금 얘기했던 산업 주축도가 낮은 이런 경북 북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지역 특화 산업인 햄프, 백신 중심의 특화 산업을 육성해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울진도 이제 경북에서 봤을 때 원전 위에 이렇다 할 산업이 시설이 별로 없는데요. 그렇죠. 국가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그 수소산업 관련된 기업 유치가 가능해져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 자, 이 국가산단들이 가동에 들어가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당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해서 경제 파급 효과가 약 22조 원, 고용 유발 효과가 한 8만 2천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시에는 파급 효과가 1.9조 원, 보육 유발 효과가 9,400명 정도 되는데요. 기업들이 입주해서 민간 투자가 본격화가 되면 경제 파급 효과가 20조, 고용 유발 효과가 7만 3천 명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만큼 민간 투자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 경상북도에서 이제 세 곳이 후보지로 이제 선정이 된 건데 지금까지 이제 현재 경북도에는 국가산단 몇 곳이나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경북에는 총 9곳의 국가산단이 있습니다. 1969년 구미 제1국가공업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구미에 6곳, 포항에 2곳, 경주에 1곳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지정 고시 준비 중인 예. 영주, 천남, 베어링 국가산단을 포함하면 경북은 총 10개의 국가산단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지역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이 돼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후보지 단계이므로 국가산단이 정식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 절차에 맞는 철저한 준비와 또 국가산단이 또 지역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예. 특히 이제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이 지정 절차의 핵심은 적절한 사업자 선정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산단 개발에서 사업 수행자는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 조달이나 이해관계자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장 관리, 시설 운영 등을 수행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 또 이제 경북이 또 세계 후보가 됐는데 이 후보지는 모두 이제 2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사업 시행자, 지역의 지원기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해서 TF를 구성해서 사업 시행 논리를 개발하고 또 이제 비시 분석을 하게 되는데 네.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 입지 수요와 신규 투자율 제고 같은 방안을 강구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이런 기업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런 국가산단 지정이 지역 성장에 또 기여하도록 또 노력이 계속 돼야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해온 등 동해안 에너지나 원자력 클러스터가 있고요. 바이오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산단 중심의 산업 생태 구축이라든지 인재 양성, 글로벌화 지원 등을 강화해서 우리가 경상북도에서 추진해온 지역 산업 클러스터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상북도의 국가산단 3곳 신규 지정되는데 그 기대 효과와 과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경북연구원의 설홍수 연구위원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소년 재판을 맡았고 또 호통 판사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죠. 대구지방법원의 천정호 판사가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습니다. 현장에 서유리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수성구에 위치한 범어도서관에서는 천정호 판사의 강연을 듣기 위해 14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학교폭력의 특성, 소년법 폐지에 관한 이야기, 또 청소년 회복센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참여한 분들과 질의응답도 하면서 2시간을 가득 채웠는데요. 현장 소리와 함께 범어도서관 송유경 프로그램 매니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길 지나가다 밤에 칼을 꺼내들고 강도짓을 합니다. 상대방이 얼굴 보고 친척이나 친구면 강도짓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학교폭력 그거 안 되죠? 친구관계, 선후배 관계. 여기서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는 사람한테 잘 지내다 한 대 맞으면 이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큽니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에서는 없습니다. 벌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소년법에서는 어떻습니까? 14세 이상 경사 성년자에 대한 아이들을 범죄 소년이라 하는데 소년 보호처분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촉법소년인 14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소년 보호처분 부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소년법 폐지하게 되면 아무런 처벌도 안 돼요. 촉법소년에 대해서.
소년과 천종호 판사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현재는 법원 정기 인사로 소년부를 떠났지만 천종호 판사님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장기인 8년 동안 소년 재판을 맡으며 지금도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입니다. 방황의 기로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미래의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사회가 청소년들이 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할 때라는 생각에 이 특별 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강연은 일반 시민들도 물론 들으면 좋겠지만 10대 학생들이 좀 참석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날 10대 학생들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강연은 10대와 만나는 정치와 민주주의라는 프로그램의 3회차 수업이기도 해서 이 10대 청소년들이 앞자리에 딱 앉아서 천정호 판사의 질문에 대답도 하면서 정말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열심히 강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연을 진행한 천정호 판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오늘 강연 제목은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라 것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 비행, 학교 폭력, 소년법 문제 중심으로 오늘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소년재판 업무는 사무분담이 저한테 형사재판을 하라고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소년재판이었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게 2010년도인데요. 그 당시에는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기 직전인데 2010년 11월에 대구의 권모 군이 이제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13년이 흘렀는데도 그 문제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과 청소년 비행 문제는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경계선을 긋기가 매우 어려운 비행이 학교 폭력입니다. 중고등학교라는 이 6년간의 시간도가 발생하는 것이라서요. 지나간 뒤에 어그리가 되고 상처가 돼서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과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나 봅니다. 네, 현재 촉법소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또 소년법을 폐지하면 촉법소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오히려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형사법으로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또 이 소년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도 많아서 이 교정시설 외에 비행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는 사법형 그룹홈 형태의 청소년 회복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강의를 들은 시민들의 소감 들어봅니다. 수성구에 살고 있는 김인섭입니다.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포스터를 봤는데 알고 있던 분이 있어가지고 책이랑 같이 들고 왔습니다. 일단 소년법에 대해서 약간 편견, 선입견에 대해서 일반 대중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법학을 전공을 해서 처음에 좀 수업처럼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판사님께서 하고 있는 시정적 정의 그리고 배분적 정의 이런 활동들을 단순히 교과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축구단도 운영하고 판결 내릴 때도 좀 강력하게 내리거나 약하게 내리거나 이렇게 좀 완급 조절을 하면서 진행하는 걸 봐가지고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중일 황주환입니다. 알고 있는 분이라서 일단은 그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 점도 좋았고, 그 다음에 소년들이 예를 들어 죄를 지었을 때 어느 정도 약간 무거운 정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도 소년원 같은 그런 것도 알게 됐어요. 동구에 사는 강정하라고 합니다. 지인분께서 도서관에서 천정호 판사님 강의를 하니까 같이 들으러 가자 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제 범죄자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배제를 시키고 거기에 따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소년범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를 약간은 지적해 주셨고, 그리고 그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특히 또 판사님께서 그걸 실천하고 계셔서 되게 감동이었고, 또 그리고 나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을 돌볼 수 있는 그 그룹홈 형태의 청소년 회복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대구에도 있나요? 대구에는 아직 청소년 회복센터가 없고요. 이게 창원이랑 울산 등지 세 곳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네. 이 소년원에 보내기에는 제가 약하지만 이런 청소년들을 그냥 보낼 경우에는 다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그룹홈 형태의 청소년 회복센터를 천정호 판사가 기획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기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고 이런 공간이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길 바랍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에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 기자가 가져온 주제가 경제 이슈 중에 반도체 산업인데요. 지난주에 정부와 삼성의 반도체 관련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국가 균형 발전에 좀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정부가 이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최대 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반도체 특화 단지를 조성을 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이 경북도하고 이 구미시의 계획에 위기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으니까요. 예, 이 정부 발표와 동시에 삼성은 또 정부와 손발을 맞춰서 반도체 용인 집적 계획을 밝힌 건데요. 지역에서는 이게 이 비수도권의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시설들을 이 수도권으로 이제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네, 우선 정부 발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제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브리핑에서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은 6개 첨단 산업에 2026년까지 550조 원의 이제 민간 주도 투자를 이제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정부는 특히 2042년까지 이 300조 원의 대규모 신규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이 단일 단지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이제 삼성의 투자가 바탕이 되는 건데요. 이 클러스터 내에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5개를 만들고 또 국내외 우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반도체 설계 기업을 포함해서 최대 15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와 삼성이 함께 이제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로 그날에 네네.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도 발표를 했죠. 예, 맞습니다. 같은 날 삼성이 동시에 이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해서 이 전국 계열사 사업장을 중심으로 향후 10년에 걸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훼손 비판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밝힌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10년에 걸친 투자, 삼성의 지역 투자 계획은 뭔가요? 예, 계획의 핵심은 이 삼성이 구미 등 경상권을 비롯해서 충청, 호남권 등 이제 전국의 비수도권 계열사를 중심으로 해서 10년간 60조 1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배터리, 스마트폰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특히 삼성은 국내 유일의 삼성 스마트폰 생산 기지죠. 이 구미 스마트시티를 이 글로벌 스마트폰 마더 팩토리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북대 등 이제 지역 대학들과 계약학과를 운영을 해서 지역의 IT 인재 양성을 또 지원을 하고 대구 경북의 고용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SDI는 구미를 QD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첨단 소재 특화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고요. 네. 그러나 삼성이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게 이 대규모 용인 투자에 대한 지역의 걱정을 무마하려는데 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구미와 경상북도가 이번 발표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예, 구미는 지금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반도체 특화 단지, 줄여서 반도체 특화 단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요거의 지정을 신청을 해놨는데요. 이 정부와 삼성의 수도권 집중화 전략이 이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경북도하고 구미시는 이 반도체 특화 단지 유치 총력전을 장기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 27일이었죠. 41만 구미 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이 특화 단지 지정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하고 현재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특화 단지 공모는 구미하고 경기도 고양, 화성하고 대전, 충북, 경남, 부산 등 15곳이 대거 뛰어들어서 이제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네. 산업부는 6월 중에는 후보지를 결정해서 발표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수도권에 만들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경북도하고 구미시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특화 단지에 올인하려던 이 구미 같은 비수도권 지자체가 자칫하면 수도권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예. 푸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도 관계자 말을 들어보면 이 정부가 수도권에 크게 힘을 싣는 마당에 구미의 반도체 특화 단지를 유치한다고 해서 이게 뭐 제 기능을 할지 의문이다라면서 이 반도체 특화 단지에 비수도권 우선 고려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조항이 있는 거는 해당 사업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산업부가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구미 국가산단 내 반도체 관련 기업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구미는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이 현재로서는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이 반도체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 이 수도권이 또 특화 단지 지정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고 걱정을 했습니다. 네.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만큼은 반드시 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이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려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반면에 또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네. 의견도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정부의 용인 반도체 투자하고 구미의 반도체 특화 단지는 각각 성격이 다르다는 건데요. 성격이요? 예, 전자는 국가산업 단지인 거고 후자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라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건가요? 예, 조금씩 다른데요. 실제로 경북도하고 구미시는 애초에 이 구미 반도체 특화 단지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수도권은 반도체 완제품 중심이다. 구미는 소재 부품 장비라는 이제 부품 중심으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성격은 다르네요. 그렇죠. 예, 구미에서 인재 양성과 산업 기반 육성을 통해서 완제품에 필요한 우수 소재를 만들겠다라는 게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구미 반도체 특화 단지는 이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의 좀 후방 기지 역할을 하면서 네. 상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작은 국민의힘 구미시가 국회의원이 수도권은 시스템 반도체 완제품 생산에 집중된 반면에 구미의 반도체 특화 단지 유치 전략은 이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 구축에 있다고 말을 하면서 네. 서로 좀 결이 다르다. 그래서 과도하게 좀 경합을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에서 구미의 강점이 뭔지 그 점을 알리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작은 의원은 이 구미가 시스템 반도체 완제품 생산에 달려들었다면 이 특화단지 유치에 승산이 좀 없었겠지만 네.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고순도 공업 명수 공급 시설 지원 같은 게 구미만의 특장점인데 이 특화단지 지정이 되면 특별법을 통해서 이 세액공제 같은 혜택도 줄 수 있어서 구미가 기업 유치에 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삼성 같은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완성품 산업에 비해서 취약한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네. 특화 단지를 지정하겠다라는 게 구미의 목표인 만큼 이 구미는 특별한 이제 명분도 있고 당위성도 충분하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지자체도 이 구미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 당위성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구미 산단 내에 SK 실트론하고 LG 이노텍 같은 이 반도체 기업 359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20분 거리에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이 또 건설되고 또 즉시 입주 가능한 구미 오산단 같은 이 넓은 국가산단 부지를 보유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풍부한 공업 용수가 있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구미는 반도체 소재 부품을 좀 강조하고 그 역할을 더 네. 강조할 것 같은데 그래도 네.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안심해도 된다는 주장과 다르게 예. 이 정부의 수도권 중심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전략을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이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기업 유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미 구상하고 중복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앞서서 경북도 내부의 우려처럼 이 국내 반도체 신규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블랙홀 현상이 좀 가속화되면 예. 이 구미가 반도체 특화 단지를 유치하더라도 이 시너지 효과가 좀 미미할 거다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네. 반도체 특화 단지 구미 지정을 위해서는 뭐 현실적인 구매 강점뿐만 아니라 지역 안배를 더 네. 강하게 좀 주장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김영식 구미시 을 국회의원은 이 국가 차원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 수도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안배는 물론이고 이 지역과 함께하는 동방선장을 이제 정부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네. 했습니다. 지역 대학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구 경북 대학들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결과라는데 의견이 일치하는데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지만 인재 양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면 네. 크게 데미지는 없을 거다 이런 의견입니다. 예. 네. 생각보다는 좀 차분한 분위기네요. 네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반도체 산업 인재 양성만큼은 이 경북대 같은 지역 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안배가 좀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이 전국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 상당수가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대학의 이 반도체 디지털 관련 전공 정원마저 늘어나면서 지역 대학 위기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데 이 지역 대학의 경쟁력 있는 이제 인재 양성 인프라 정비가 네.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너무 실망하기보다 구미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에 끝까지 좀 힘을 싣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섣부른 우려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경북도는 유치 확정이 될 때까지 지역 정치인권하고 기업하고 함께 이제 힘을 모두 모아서 정부 부처 접촉도 계속해서 늘리고 또 사업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방안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철우 경북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산업부, 과기부, 기재부 주요 인사를 만날 때마다 이 지역 내 반도체 특화 단지 필요성을 설득해 왔는데 6월까지 네. 이런 행보에 이제 총력을 기울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의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순서입니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한국갤럽의 발표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좁혀졌다고요? 네, 한국갤럽이 3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34%,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5%, 기타 정당 2%, 무당층 26%로 나왔습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부터 39, 38, 34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인데요. 1월 2주차 이후 최하이고 또 민주당과 격차가 2월 2주차부터 벌어졌었는데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다수 여론의 반대가 작용을 한 결과로 보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노동시간 장기화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라든지 네. 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대회 결과에 불만이 있는 범지지층 일부의 이탈 이런 것들이 겹쳐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2주 전부터 30, 32, 33% 이렇게 상승세였는데요. 국민의힘의 악재로 차이가 좁혀졌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작년 11월 이후에 이 수준에서 묶여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의 영향 아직까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일 정상회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강제동원 해법에서 일본 측이 물잔을 마저 채워줄 것이냐 이 관심이 쏠렸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조치로 지목이 됐었던 사과인데요. 이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수준에서 예전에 했던 반성과 사과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전 선언에도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예. 사과는 없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일본 피고 기업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에 기부한다라고 하는 방안도 도출이 되지 않았고요.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련이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만들기로는 했지만 이것은 강제동원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일본 피고 기업에 기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대위 변제 방안을 내놓을 때 일본 기업의 부담을 털어준다라는 차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는 하지 않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습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참여를 향후에라도 압박할 수 있는 지렛대는 없어진 셈이 됐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이 이제 대위 변제, 즉 제3자 채무 변제를 통한 배상금 지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 배상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네, 민법 제469조에 따르면 제3자의 채무 변제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나 채무의 성질이 제3자 변제에 부적합한 경우는 불가능한데요. 네. 강제동원 배상금은 금전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전 채무에 해당하죠. 근데 체불임금 같은 것이 아니라 불법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단순 금전 채무는 아니다. 그래서 제3자 변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현재 동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다만 변수는 법정 채권으로 인정될 것이냐의 여부입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원고가 채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 채권이고 예. 제3자 희망 여부와 별개로 정부가 대위 변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향후에 법정에서 다투게 될 텐데 문제라고 한다면 피해자들을 추가적으로 법정에 가게 만들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 피해자 설득을 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지 않았는가라는 아쉬움 이런 것들은 또 지울 수 없겠습니다. 예, 이번 또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은 수출 규제를 풀기로 했고 또 한국 측은 지소미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수출 규제 해제는 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소재에 대해서 그동안 국산화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본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고요. 특히 불화수소 같은 물질은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고 수입 절차가 까다로운 불편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풀리게 된 건데 문제는 백색 국가로 일본이 예전에 한국을 지정을 했었고 이것을 수출 규제 국면 때 해제를 했었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재지정하는 이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측의 부족한 미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종료 통보를 한국에서 했다가 유예를 했었기 때문에 어정쩡한 상황이었었는데 지소미아 종료 과정에서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 관계까지 경색시킨 것을 감안을 하면 정상화 선언 자체는 잘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강제동원 문제를 양보해버린 뒤에 그다음에 지소미아 정상화 선언까지 한국이 자진해서 먼저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굳이 한다고 하면 한국 측이 양보한 것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일본 언론이 기시다 총리가 독도 문제와 또 위안부 합의 이행 이야기를 꺼냈고 한국 정부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일본 정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볼 수 있겠고 이게 새로운 한일 관계 시험대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일본 정부가 분명히 이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독도 문제하고 위안부 합의는 어쩌면 강제동원보다 더 민감한 그런 문제를 꼽히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얘기를 꺼내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거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공식적으로 차라리 촉구를 할 문제지 밀실 대화로 풀거나 우리는 그때 얘기를 꺼냈었다라고 언론에 흘리는 이런 행태는 지양되어야 될 것이고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이를 계기로 해서 독도나 위안부 문제 또 후쿠시마 수산물 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국민 앞에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야 더 이상의 악화된 상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법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자,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이재명 대표 쪽은 일단 이 허위사실 공표가 두 가지 혐의인데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사망 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모른다라고 발언했던 부분입니다. 이 대표 측은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측에서 반박하기는 이제 4번에 걸친 답변이었고 즉흥적 답변이 아니었으며 그리고 어떤 경험적인 것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원래
원론적으로는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대표 말에 힘이 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검찰 쪽에서 현재 뭐 예를 들면 골프를 세 사람이서 같이 칠 때 같이 있었다거나 또 대장동 사업 관련한 보고를 여러 차례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네. 이 대표 입장에서도 조금 더 촘촘하게 반론을 해야 되는 그런 고비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백현동 용도 변경에 관련된 발언인데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대장동 국감때 얘기를 했었는데 공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 있고 네. 그것은 이제 성남시의 재량과 권한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국토부에서 꼭 협박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성남시 내부 문건이 추가로 발견이 된 것이 성남시가 국토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거꾸로 이거를 적극적 모범 행정 사례로 내세우자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가 자발적으로 한 사건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네.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협박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더 물증을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두둔하는 것으로 보이는 말을 했다고 전해졌어요.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나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총단합해서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 외에 대안도 없으면서 자꾸 무슨 그 정도 얘기를 했다라고 네.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뭐 최근에 문 전 대통령 만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결단하고 그걸 중심으로 화합하면 국민 신뢰를 받는다. 조금 달라진다. 져야 된다. 뭐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문 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좀 확언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런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면 민주당이 부담이 되는 게 네. 이미 퇴임한 문 전 대통령에게 매달려가는 모양새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부가 추진하던 노동시간 유한화 소식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주 69시간제에 대한 반발 여론을 감지한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여론이 일단 좋지 않은 게 드러났습니다. 아까 언급했었던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이 사안을 물어봤는데요. 현행 주당 최대 52시간을 두고 일단 물어본 결과 적정하다가 60%, 많다가 19%, 적다가 16%가 나왔고요. 그리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36%에 그쳤고 반대가 56%에 달했습니다. 네. 사실 주 69시간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휴일에 수당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주 80시간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주 64시간 이하로 운영을 할 경우는 연속 11시간 휴식을 두지 않겠다라고 노동부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사흘 밤낮을 만약에 몰아서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3월 8일에 고용노동부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낸 바로 그날 한 노동자가 사흘 연속 근무 끝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노동시간 장기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을 크게 낳았다고 볼 수 있겠고 결정적으로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신뢰했던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네. 거기 MZ노조 쪽에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면서 결정이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결국 문제가 과정이 이 뒤집어지기 전까지 총리, 장관,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수정을 요구한다거나 하는 거 없이 대통령이 먼저 뒤집고 나서야 이제 이렇게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기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점은 이제 전국 운영상의 굉장한 난점으로 남을 그런 전망입니다. 예,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오늘부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는데요. 대중교통 그리고 마트 안의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이제는 개인의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봄이 오는 동시에 미세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만들어 마스크를 다시 찾게 합니다. 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스며들 가능성이 높은데요. 폐까지 침투하게 되면 천식과 폐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대처 방법으로는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셔서 농도가 높은 날은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외부 활동을 줄이시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배출하신 후에는 꼼꼼한 세안과 양치질로 미세먼지 성분을 제거해야 하고요. 물과 과일, 채소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이제는 미세먼지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대구시가 다자녀 가정의 고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1년 이상 대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다면 대구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 이상 자녀는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요. 선정된 가정에는 입학 축하금 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 달 14일까지 집 근처 보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중구는 3월 21일부터 7월까지 반월당역에서 명덕역까지의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를 시행합니다. 2km 정도 되는 자전거 도로에 파손되고 노후된 부분들을 정비하고 새롭게 도색과 포장을 할 예정인데요. 자동차 소통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도로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기대합니다. 수면 부족이 정크푸드를 갈망하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을 잘 못 자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교란되어서 고칼로리, 고설탕, 고지방의 음식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또 잠이 부족하면 후각도 둔해져서 냄새가 자극적인 음식을 선호하게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잘 생각도 안 나던 피자, 햄버거가 유독 생각이 난다면 어제 잠을 잘 잤는지 생각해 보셔야겠는데요.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보기보다는 잠이 안 오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한 리듬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3월 20일인 오늘은 국제연합에서 제정한 국제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만큼은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하나였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지난 주말과 휴일 경북에서만 6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대구기상청은 기압골의 발달 정도와 이동 속도에 따라서 강수 시점과 구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메마른 대지를 적셔줄 충분한 양의 비가 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